자, 5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처음으로 다뤄볼 건데, 이건 이전 수업이구나. 자, 리눅스란 주제를 우리가 오늘 다뤄볼 건데요. 아마 다른 데서 리눅스 다루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 김에 잘 들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처음에 개요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운영체제, 영어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OS라고 하는 건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동작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OS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가동하면, 게임이라는 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로부터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의 결과를 그 그래픽 카드를 거쳐서 모니터로 내보내죠. 근데 이런 그 키보드나 아니면은 그래픽을 핸들링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게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도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냥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못해요. 그래서 운영체제 종류는 윈도우, 맥,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체제는요, 가장 큰 목적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하드웨어가 존재하는데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는 그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이 좋을수록 컴퓨터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응용 프로그램, 이거 아까 얘를 게임으로 든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램, 메모리에 3D 모델을 로드하고, 얘도 객체니까 메모리에 변수 올리는 것처럼 3D 모델을 로드하고 키보드로 입력받은 명령을 CPU를 통해서 연산해서 결과를 그래픽카드를 거쳐서 모니터에 표시한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간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운영체제가 없다면 위에서 말한 하드웨어에 관한 모든 관리를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해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직접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임 화면도 운영체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운영체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체제 역할에 따라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는 요 환경이죠.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도 어떤 컴퓨터 안에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끼리 위에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그 뭐지? 깊이 있게 보려면 그 네트워크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집이나 아니면은 학원 같은 데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 컴퓨터가 있죠. 또 노트북도 있을 거죠. 그 다음에 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개의 IT 기기들이 외부에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공유기를 거쳐가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공유기가 가상의 IP 주소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연결된 장비한테 IP 주소를 발급을 합니다. 그때 이 공유기의 역할을 DHCP 서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컴퓨터 하나에 로그인을 하죠. 여러분 윈도우에 아이디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에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로그인했다고 해서 노트북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독자적인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핸드폰도 독자적인 로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그 각각의 머신에 종속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이 노트북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 자,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탭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두 대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강의 시간에 두 분 계시니까 두 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 컴퓨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 컴퓨터들이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워크그룹이라고 해요. 자, 윈도우에서 내 PC 속성 열어보면은 이 PC의 이름 바꾸기 들어갔어. 진짜 이름 바꾸는 거밖에 안 나오네? 자, 고급에서 자, 여기 시스템 속성의 컴퓨터 이름 보면은 여기 작업 그룹이 워크 그룹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각각의 컴퓨터가 각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네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을 때 좀 쉽게 쓸 수 있는 형식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갔을 때 만약에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저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해요. 자, 중간에 컴퓨터를 하나 깔아요. 뭐 윈도우가 됐건 뭘 하나 깔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부서별로 이 안에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부서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룹의 그 구성원이 되겠죠. 그룹 안에 구성원이 있죠. 이 구성원은 그럼 직원이 되겠죠. 자,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 컴퓨터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직원이 이제 컴퓨터를 전원을 키면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 회사 안에 각각 개별적으로 쓰는 컴퓨터들이 얘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들은 각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고요. 이 메인 컴퓨터가 관리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다 일로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요. 서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없이도 서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관리되는, 그러면 이제 얘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했으니까 IP를 발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회사면 우리 회사의 도메인이 megaIT.com이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직원 아이디가 헬로다. 그러면 이제 이 헬로라는 컴퓨터를 이 직원이 쓰는 거죠. 이제 이 컴퓨터의 주소는 hello.megaIT.com이 되는 거고요. 이 직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는 hello@megaIT.co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도메인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어떤 도메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도메인을 가지고 컴퓨터에 식별할 수 있는 이름, 헬로를 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 내가 웹서버를 가동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웹서버의 주소는 http hello.megaIT.com이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식별자가 따따따다. 그럼 여기서 가동하는 웹서버는 따따따.megaIT.com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도메인 그룹 혹은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하고요. 아까 여기서 컴퓨터 속성 고급으로 보면 자, 컴퓨터 이름을 바꾸거나 어떤 도메인 또는 작업 그룹을 변경 클릭하고 요거 누르면은 여기서 도메인 그룹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여기 도메인 입력하면은 아까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메인 그룹으로 한번 바꾸면 작업 그룹으로 다시 못 돌려요.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도메인 그룹으로 돌아가면은 그 도메인 그룹에 들어가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화면 자체가 바뀌어요. 윈도우가. 자, 뭐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는 아니에요. 서버 관리자 혹은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라고 부르는 직급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은 결이 좀 달라요.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빨간색을 서버라고 부르고 이 파란색 컴퓨터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원래 서버 클라이언트의 원래 개념이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컴퓨터가 웹사이트를 가동하면은 그 웹사이트의 주소가 따따따.megaIT.com이 될 때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접속을 했다. 그럼 소프트웨어 간의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컴퓨터 대 컴퓨터의 개념이냐,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 개념이냐. 컴퓨터 대 컴퓨터 개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만들 때 톰캣과 웹브라우저 간의 관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회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면 반드시 빨간색 컴퓨터를 거쳐가야 돼요. 그럼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댓글 같은 거 뭐라고 남기는지 중간에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어려운 거 1도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 가서 회사 컴퓨터로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감시 다 돼요, 진짜.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역할에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나눠지고 소프트웨어 대 소프트웨어의 역할에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나눠진다. 자, 그럼 이제 용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 단일 사용자용으로는 윈도우 계열, 애플 계열,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위해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얘는 윈도우 서버, 유닉스, 리눅스 계열이 있다.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랑 완전 다르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도 자격증이 있어요. MCSE라고. 아직도 MCSE는 좀 먹어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국제 공인 자격증이에요. 비싸요. 응시료. 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CSE 자격증 폐지했대네. 뭐 다른 게 또 나오겠지 뭐. 자,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험 중에 리눅스 마스터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정보 처리 기사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게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따두면 좋아요. 그거 말고 다른 자격, 근데 정보 처리 기사를 따는 게 그 사람의 개발 실력을 증명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국내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 뽑아서 다다다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자격증 시험 중에서 리눅스 마스터는 몇 안 되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난이도 끝장납니다. 이거. 자, 운영체제 종류별로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이 얘기 전에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태초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얘가 쓰기가 겁나 어려워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IBM 컴퓨터에 공짜로 탑재해서 팔 목적으로 MS-DOS라는 개인용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얘는 다중사용자, 얘는 개인용이었어요. 자, 근데 유닉스 자체가 쓰는 방법이 겁나 어렵기 때문에 얘를 좀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나온 애들이 써노S, 솔라리스, 리눅스, 맥OS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써노S, 솔라리스는 망해서 없어졌어요. 리눅스는 아직도 활발하게 쓰고 있고 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MS-DOS에서 파생돼서 윈도우 95, 98, 밀레니엄 에디션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얘네들은 그 파일 관리가 불안정해요. 블루스크린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현재는 단종되고 없어졌고요. 개인용 시장이 돈이 안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시장으로 이제 윈도우 NT라고 하는 제품을 따로 출시를 했어요. 얘가 리눅스랑 현재 그 기업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건데 리눅스 사용자가 제가 봤을 때 비중이 한 70% 이상이면은 윈도우 NT 기반은 그 3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 시장에선. 개인 사용자용은 압도적으로 윈도우가 높죠. 자, 윈도우 NT는 나중에 윈도우 2000으로 나오면서 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2000이거든요. 근데 이제 MS-DOS 계열을 폐기하면서
NT 계열이 개인 사용자용인 프로페셔널과 서버 제품인 윈도우 서버 제품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윈도우 2000 후속작 XP, 7, 8, 10, 현재 뭐 11.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서버 계열은 이제 연도 한 2, 3년 주기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2000,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연도가 붙어요. 서버군은 계속. 근데 얘네는 아직까지 뭐 주류는 아니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그 전 세계 3대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이 리누스 토발즈고 또 한 명이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에요. FPS 장르를 창시한 사람. 둠 시리즈 만든 사람 있어요. 게임 중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미지. 이런 게임 만든 사람. 이런 게임. 이게 최초의 FPS래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시리즈 계속 발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아직도 현역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 지금 페이스북에 있다 그랬나? 그 페이스북 그 오큘러스 시리즈에 관여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린스 토발즈.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어쨌건 이 전 세계 개발자 중에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입에 다 무슨 걸레를 물었나 봐. 기조연설장에서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 사람은 욕 진짜 잘해. 공개석상에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 지 혼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뿌려버립니다. 그게 시초가 돼서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수많은 개발자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리눅스 순정 리눅스가 페도라입니다. 이 소스 코드 자체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받아서 누구든지 지멋대로 수정해서 그거를 돈 받고 팔건 공짜로 뿌리건 아무 관여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페도라를 갖다가 가장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애가 레드햇이에요. 유료입니다. 전 세계 기업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왜 자바 플러그인 있죠? 그것도 레드햇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레드햇 자체는 유료인데 거기서 자기네가 특허받은 기술, 마치 오픈자바처럼 자기네가 특허받은 기술만 좀 제거하고 무료 버전으로 다시 리패키징해서 파는 게 센트OS라는 애예요. 그래서 센트OS가 거의 리눅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표준이다시피 했는데 작년 12월 달부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우분투 같은 경우는 약간 변종이에요. 순정에 비해서 좀 많이 결이 달라요. 근데 얘가 완성도가 꽤 높다 보니까 센트OS를 쓰던 많은 기업들이 돈 있으면 레드햇으로 갔겠지만 돈 없으면 우분투로 빠졌습니다. 그 밖에 수세 리눅스, 한컴 리눅스, 그 밖에 수많은 배포판들이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우분투 리눅스를 계승하고 있어서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 같은 경우는 맥에서 하건 윈도우에서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은 우분투에서밖에 못해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개발자들 사이에서 설치할 때 유행을 탔던 붉은 별 리눅스, 북한 배포판.
이거 쓰면은 진짜 네트워크가 북한으로 네트워크 사용 이력이 북한으로 전송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별별 말이 많았어요. 이거 구해서 깔아보는 게 한때 유행이었거든. 자, 뭐 그런 운영체제 종류에 대해서 쭉 텍스트로 적은 거니까요. 뭐 여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요, 컴퓨터 부피가 매우 커요. 지금도 비싼 컴퓨터 매우 크니까요. 한 명이서 엄청 큰 컴퓨터를 혼자 쓸 수 없으니까 한 대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콘솔이라는 걸 연결해서 써요. 콘솔이 뭐냐면은 쇼핑카트에다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콘솔이라고 불러. 그거를 자기가 쓰고 싶은 컴퓨터 앞에까지 밀고 가서 선 꽂고 쓴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저예요. 이거 제가 24살 땐가 3살 땐가 그랬어요. 진짜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명령어밖에 없죠.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옛날 컴퓨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래요. 자, 그럼 이 쇼핑카트를 이제 콘솔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 시커먼 화면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미널 안에서 가동되는 명령어 해석기를 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쉘이 유닉스 계열은 뭐 C 쉘, 바시 쉘, ZSH 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윈도우는 명령 프롬프트, 파워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ZSH 쉘의 한 스크린샷을 뜬 거고요. 여기서 이제 깃을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네, 뭐 그 밖에 나머지 운영체제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 뭐 운영체제 뭐 요는 요 정도 소개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텍스트들이니까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눅스 배포판. 리눅스 공부할 때 리눅스 배포판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포되는 리눅스예요. 아까 말했던 페도라 리눅스를 계승하는 하위 장르들. 종류가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리눅스 배포판의 점유율이에요. 우분투가, 센토스가 멀쩡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분투 서버가 압도적으로 우위죠. 74%래요. 이게 전 세계 서버 운영체제 사용 비중이거든요. 윈도우 서버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가동되는 환경이 우분투 리눅스, 리눅스 쪽을 다 합하면은 나머지 3%를 뺀 97%를 리눅스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환경은 97%가 리눅스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윈도우에서 개발해놓고 리눅스로 이식할 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리눅스 통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코드가 꽤 많이 수정돼요. 특히 업로드, 파일 처리 이런 거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거의 그쪽은 코드를 들어 엎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 엎을 가능성이 높은 코드들만 프로퍼티 파일에 환경 설정으로 빼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귀찮잖아.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개발해버리면, 내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면 나중에 선볼 필요 없죠. 근데 이거를 까는 순간 워드 포기해야 되고, 한글 포기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포기해야 되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한다는 얘기야. 나는 오직 코딩만 하겠다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애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맥이에요. 그래서 맥OS는 리눅스 환경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윈도우 쓰던 애들이 갑자기 맥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똥망해요.
근데 겁먹들어서 그렇게 맥부터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맥을 살 거라고 하면 3월 달에 당근마켓 뒤지면 되게 싸요. 대학 입학했던 애들이 입학하면서 사놓고서 쓸 줄을 모르니까 다 내놓는 거야. 그때 진짜 싸요, 맥. 그러니까 이제 맥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맥을 선택하는 용도가, 맥을 선택하는 목적이 충분히 같이 있다는 건데,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던가 그 밖의 목적이라면은 맥은 그냥 카페 가서 뚜껑 열면 이쁘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 쓰다가 맥을 처음에 딱 사면 환경이 완전 다르니까 1도 모르거든. 근데 이제 이 리눅스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맥도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 둘 다 유닉스 계열이라 명령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맥사라는 얘기 잘 안 해요. 한 번도 진짜 안 해봤어. 왜냐면 웬만하면 사지 마, 비싸기만 하고 뭐하러 사요. 그 진짜 겁먹던 걸 사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산다 그러면 안 말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다 그러면 안 말립니다. 자, 오늘은 설치해야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반에 지금 맥 쓰는 분 안 계시죠? 맥을 쓰면 이따 다운로드를 다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운영체제예요. 한 컴퓨터에 운영체제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들 윈도우 밀어야 돼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서버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화면은 되게 저가형 서버 스크린 화면이에요. 기판 지금 램 꽂혀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램 몇 개 꽂혀 있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8개, 16개 꽂혀 있는 것 같고, 하드디스크 지금 4개 들어있죠. 이게 개당 2테라라고만 쳐도 벌써 8테라예요. 이런 컴퓨터 한 대를 준비해 놓고 여기에다 리눅스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접속. 이게 제대로 된 실습 환경이에요. 자, 이거 수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거 한 대에 보통 한 600 정도 잡는다고 치면. 자, 일단 클라이언트 1번 맥이니까 맥 300만 원, 클라이언트 2번 윈도우니까 윈도우 200만 원 잡읍시다. 노트북으로 치면. 그러면 인당 600, 500, 1100, 대충 한 1000만 원 드네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걸 가상머신이라고 해요.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 안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머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내 컴퓨터 안에 가상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걸 가상머신이라고 해요. 버추얼 머신 줄여서 VM.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고요. 이 안에 생성되는 가상 컴퓨터를 게스트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 내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 안에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깔고 그 가상머신 안에 이런 식으로 가짜 컴퓨터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중에 한 대에다가 이제 리눅스를 까는 거고요. 원하면은 윈도우 안에 윈도우 또 깔아도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하고 안 하고 컴퓨터 포맷해야 돼. 그럴 때 가상머신 깔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시켜요.
어, 핸드폰으로 게임 좀 돌린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게임 돌리는 프로그램을 깔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블루스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대충 이런 식이에요. 컴퓨터 안에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돌아요.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윈도우 안에서 안드로이드 게임을 아이폰 안 돼요. 안드로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윈도우 안에서 지금 안드로이드 게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가장 대표적인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안에 또 다른 운영 체제를 넣은 거죠. 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얘가 유료고요. 개인용은 30일 무료 체험. 그 다음에 VM웨어 플레이어 무료예요. 개인용이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 안드로이드 구동호에서 많이 쓰는데 속도가 꽤 느려요.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스택이 버추얼 박스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VM웨어 퓨전 유료인데 속도가 좀 느려요. 얘도 맥OS에서는 그 패러렐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갑인데 속도 진짜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컴퓨터 안에 가짜 컴퓨터를 넣는 거니까 체감 속도가 실제 컴퓨터 장비랑 같을 리가 없는데 얘는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패러렐즈를. 근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수업에서 VM웨어 플레이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VM웨어 플레이어를 검색하세요. 자, 여기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다운로드라고 뜰 거예요. 자, 페이지가 나오면은 여기 이제 지금 스크롤 맨 밑에 내리면 지금 다운로드라고 있죠. 자,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다운받은 거 실행해서 그냥 설치할게요. 얘는 뭐 설치하는데 크게 그 제약사항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설치 화면인데요. 그냥 넥스트, 약관동의, 넥스트. 뭐 이것도 그냥 넥스트 하셔도 돼요. 계속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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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설치가 됩니다. 자, 요거 설치와 더불어서 교환의 그 리눅스 다운로드 주소를 명시해 놓긴 했는데 여기 설치 이미지 내려받기 인텔 맥이나 윈도우스 우리 윈도우니까 우분투닷컴 다운로드 밑에 서버 여기 접속하면은 리눅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영체제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이 좀 깡패예요.
ubuntu.com 슬래시 다운로드 슬래시 서버. 자, get ubuntu 서버. 자, 얘도 지금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놓으세요. 다운로드 누르면은 이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될 거고요. 자, 그 사이에 VMware는 설치가 끝났네요. 자, 뭐 전혀 아무 상관없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공지할게요. 지금 학원에서 공지 나온 거고요. 29일날 대체 공휴일인데 정상 수업 한다고. 혹시 뭐 29일날 일정이 있으시면은 그 정상 수업 진행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날 휴가 가면 다른 날 보강을 해야 된대요. 처음에는 그냥 휴강하고 종강의를 하루 미룰까라고 잠깐 흔들렸는데 나 혼자 결정할 얘기가 아니잖아. 자, 응답 기다리는 중이라고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만약에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여기 클릭하라고 하니까 이거 눌러볼게요. 지금 다운로드 되네요. 자, 지금 다운로드가 한 5분, 6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아마 이거 인터넷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일단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생각은 할 텐데 다운로드 시간 때문에 시작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확장자가 ISO로 되어 있는데요. 이 ISO는 CD 이미지라고 부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쓰던 CD 같은 거 있잖아요. 그 CD를 컴퓨터 파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는 마우스 우클릭하면 탑재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걸 선택하면은 컴퓨터에 CD롬이 장착된 것처럼 탑재가 돼요. 여기에 밑에 지금 DVD 드라이브라고 해서 지금 추가된 거 보이죠? 자, 컴퓨터에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다 쓰고 나면은 CD롬에서 CD 꺼낼 때처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꺼내기를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파일 뭐 지우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해요. 근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 윈도우 상에 탑재를 시키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윈도우에 깔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도의 컴퓨터 기계에다가 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에다 탑재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치했었던 VMware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는 애를 가동을 시킬게요. 오이씨. 1년 번호 넣으라고, CD롬 넣으라고 하네요. 뭐 어차피 뭐 한 달 이상 쓸 건 아니니까 뭐 한 2주 쓰고 말 거니까 그냥 프리 버전으로 컨티뉴, 피니쉬. 자, 그럼 이제 이렇게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자, 여기에 크리에이터 뉴 버추얼 머신이라는 메뉴 있죠. 이걸 누르면은 내 컴퓨터 안에 가상의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건데, 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크리에이터 뉴 버추얼 머신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컴퓨터
본체를 만드는 건데 컴퓨터 본체 조립하면 윈도우 안 깔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 넣을 때 운영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ISO 파일의 종류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버추얼 머신 이름 지정하고 버추얼 머신이 저장될 폴더 지정합니다. 그냥 기본값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쓰고 나면은 요거 그냥 요 경로 안에 파일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운영체제를 판단해서 적합한 하드웨어 사양을 기본값으로 추천해줘요. 넥스트만 하셔도 돼요. 하드디스크 20기가. 여기 하드디스크 스펙 나오죠? 메모리 4기가. CPU 2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피니시 하면은 이제 전원이 들어왔고요. 잠깐만. This host support AMD V, but AMD V is disabled. 자, 잠시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저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컴퓨터를 끄고 바이오스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이오스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볼게요. 지금 저 에러 메시지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뭐 제가 떴으니까 다른 분들도 떴을 것 같고요. 집에서는 저게 안 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거라서 되려나? 계속 그러네. 자, 에러 메시지를 좀 찾아볼게요. 결국은 가상화를 자, 집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요 메시지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CPU가 인텔이신 분들은 지금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지금 AMD CPU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거 안 나오시죠? 자, 그럼 이제 설치 과정이 스크린샷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후 설치 과정은 그냥 여기 교환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가동을 하면 부팅이 돼요. 부팅이 되면은 try or install 우분투 서버 얘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이거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이제 설치 언어를 선택하는데 이게 운영체제 언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치 과정 중에 제시되는 언어예요. 한글 없을 테니까 잉글리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방향키랑 엔터키 치셔야 돼요. 마우스 안 먹어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내려받을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를 받겠다라고 처리하면 그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Continue without updating, 방향키 잘 움직여서 요거 선택한 거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그 키보드 레이아웃, 키보드를 한국어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맞추고 나서 돈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방향키 잘 움직이세요. 마우스 안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기본값, 우분투 서버, 얘는 그냥 기본 버전이고요. 우분투 서버 미니마이즈, 이거는 최소 설치. 자, 기본값 서버, 여기 X 표시되게 한 게 선택된 거예요. 방향키 움직여서 여기서 이제 엔터 눌러서 선택하고 또 방향키 움직여서 돈.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이렇게 뜨거든요. 보통 공유기 환경일 테니까 여기 DHCP라고 뜨죠. 이게 공유기로부터 IP를 부여받는 경우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동적 IP라고 불러요. 그럼 기본 IP 제시될 테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두고 돈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실제 실무 환경이라서 고정 IP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EMP, ETH라고 나오는 얘를 선택하면 Edit IPv4, IP 주소 변경이에요. 요거 선택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서브넷 마스크, 어드레스,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도메인. 요거 다 입력해주고 세이브 누르면 고정 IP 환경이 됩니다. 요 화면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서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프록시 서버는 보통은 안 씁니다. 뭐 요즘 이제 온라인에서 프록시 서비스 제공하는 데도 가끔 있긴 한데 보통 외국 사이트들이고 전부 다 유료니까 프록시 어드레스 입력하지 말고 돈 넘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미러 서버 주소로 하는데 이것도 뭐 건드리지 마시고 기본값 유지하고 다음으로 넘기세요. 그럼 이제 디스크 파티셔닝이라는 게 나와요. 왜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티션 나눈다라고 얘기하죠. 파티션이라는 게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그 쪼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누는 게 파티셔닝이죠. 근데 리눅스나 맥은 파티션 100 나눠봐야 C랑 D로 안 나눠져요. 얘네가 파티션을 나눈다는 얘기는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면 용도별로 폴더가 있죠. 이 폴더들 별로 파티션을 나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쓸 파티션, 프로그램이 설치될 파티션, 사용자 폴더 파티션, 이렇게 이 폴더 단위로 파티션을 나누는데 이거를 나누려면은 진짜 리눅스를 귀신같이 잘 써서 설치 전부터 사용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그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거니까 파티셔닝까지는 안 건드릴게요. 그냥 이 use on entry disk, 그냥 하나의 디스크에 다 기본값대로 넣겠다는 옵션이죠. 요 기본값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돈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파티션별로 폴더를 따로 지정하겠다 싶으면 여기 밑에 거 선택하면 되는데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파티션이라는 걸 구성하면 그 멀쩡한 하드디스크 영역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맷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게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싹 비워버리고 클리닝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윈도우도 포맷 메뉴가 있어요. 얘는 포맷할 수 없다 그래. 당연하지.
자, 포맷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포맷을 할 때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선택을 시키는데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의 파일 기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운영체제마다 고유한 방법을 써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윈도우 95, 98 같은 거 썼을 때 펫 16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얘는 파일 하나에 얘가 최대 용량이 16메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16메가가 넘어가면 기록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했던 게 펫 32. 펫 32의 특징은 파일 하나 용량이 4기가를 넘어가지 못해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내가 1테라가 돼도 파일 하나 용량이 4기가 넘는 걸 저장을 못해요. 이 펫 계열에서 이제 그러한 용량 제한을 뛰어넘은 마지막 방식이 EXFAT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펫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파일을 기록할 때 이렇게 다 얽히설키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뻥나면 전체가 다 뻥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NT부터는 파일 시스템을 이 방식을 버리려고 새롭게 고안을 했는데 그 방식이 NTFS예요. 그래서 윈도우는 NTFS랑 펫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도 리눅스 고유의 파티션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요. 맥 같은 경우도 맥 고유의 파티션 방식이 있어요. 이 파티션 방식이 서로 다르면 디스크를 서로 못 읽어요. 그래서 윈도우 하드를 리눅스나 맥에다 끼면 인식 못하고요. 맥에서 쓰던 하드를 윈도우나 리눅스에 끼면 인식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장 장치를 파티셔닝 하는 게 외장하드나 USB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멀쩡히 쓴 USB나 외장하드 맥에 끼면 인식 못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맥에서 쓰던 USB나 외장하드 윈도우에 끼면 못 읽어요. 그게 파일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스크 파티션 할 때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하고 이제 넥스트 누르면은 얘가 파티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파티션이 될 거다. 자, EFI는 그 북구 영역이고요. 부트는 부팅 영역. 나머지를 얘가 다 쓴다라는 요약 정도예요. 이게 윈도우도 보면은 시스템 예약. 이게 부팅 영역. 얘는 북구 영역. 그리고 얘가 제가 쓰는 C 드라이브. 다 똑같아요. 운영체제 이론은 다. 자,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돈 누르면은 이제 설치를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냐 아니면은 요 환경을 이제 컨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컨티뉴 누르면 이제 사용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 뭐냐? 당신 컴퓨터 이름을 정해줘라. 그리고 리눅스를 깔면은 그 리눅스에 로그인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라고 합니다. 각자 알아서 정하세요. 그리고 돈 누르면 이제 SSH 서버 설치업으로 선택하는데 요거 선택하세요. 이게 SSH, 오픈 SSH 서버라는 게 뭐냐면은 원격 접속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서버라고 하는 장비는 실제로 사무실 같은 데서 두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사무실에 어디다 둬. 서버만 따로 모아놓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놓기 때문에 작업할 때마다 택시 타고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격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SH를 보통 열어둡니다.
요거 설치 선택하시고 돈. 자, 그 다음에 추가 설치 항목인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세요. 필요한 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리부트 나우 재부팅 하래요. 재부팅하면 재부팅에 표시가 됩니다. 재부팅하면 여기까지 메시지가 나와요. 아이디 입력하래요. 아이디 입력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보통 윈도우는 여기에 뭔가 입력하면 별별별별 나오잖아요. 비밀번호 입력할 때 뭐라고 백날 쳐봐야 아무것도 입력되는 거 표시 안 돼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타 났다 싶으면 그냥 엔터 쳐버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로그인하세요. 백스페이스도 안 먹으니까. 로그인하면 끝.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탕화면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명령 끝까지 다 명령어예요. 자, 일단 오늘 설치까지만 하기로 했죠. 꺼야 되니까 이런 거 없다고 셧다운 나오라고 입력하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까지 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 설치 진행 각자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실에 있는 분들하고 설치 VM웨어 가동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윈도우 바이오스 쪽을 윈도우가 아니라 메인보드 바이오스 쪽을 지금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서 컴퓨터 전원을 꺼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부팅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줌도 지금 제가 꺼야 될, 강의실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컴퓨터를 지금 다 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하시는 분들 각자 교환 보고 설치 진행하시고요. 오늘 줌 접속은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시에 시작해서 오늘부터 이제 4시까지 수업하기로 했는데 남은 시간 실습해서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6시까지는 실습이래. 각자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각자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시더라도 줌 접속은 계속 유지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나는 프로젝트 안 할 건데 그럼 나 그냥 자리 이탈 그럼 그냥 좋대요. 내일부터는 이제 줌 접속은 계속 유지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만 지금 바이오스 작업을 해야 되는 컴퓨터가 제 거 포함해서 3대이기 때문에 오늘만 이제 줌을 꺼야 될 것 같고요. 인성님 만약에 내일이나 조만간 학원 나오시면은 인성님도 바이오스 작업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강의실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컴퓨터를 부팅을 꺼야 돼서 줌 접속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합시다. 예, 수고했어요. 자, 다들 설치 꼭 해놓으세요.